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강한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하지만 이번 주에 대한 위기감 또는 경계심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FOMC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중동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의 경계심을 좀 키워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FOMC가 가장 큰 중요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LNF가 계산을 착오했다. 계산이 틀렸다는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좀 괜히 반갑기는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 모습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자,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면서 코스피 200으로의 편입을 노렸었는데 이게 조금 잘못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하나은행이 ELS 상품을 판매 중단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은행들도 계속 판매 중단이 나올 것 같다 판단되고요. 이러다가는 이제 은행권들의 전체적인 ELS 상품 판매 중지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은 또 은행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ELS가 요즘에 확정 손실이 53% 나온 걸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 화요일이고요. 미국 증시가 후반부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아주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가 0.59% 올랐고요. 나스닥은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역시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나타났죠. 다우지수 신고가, 그 다음에 S&P 500 신고가, 나스닥도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 조금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됐었던 그런 위치였는데 장 초반에는 계속 빌빌거렸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많이 오르지 못했었는데 후반부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키워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후반부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는 것은 뭔가 또 다른 기대감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시장에 대한 그런 저가 매수 이런 것들로 유입이 된 그런 이미 테슬라가 좀 그랬잖아요. 테슬라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저가 매수 유입을 통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향을 좀 줬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매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일단은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회의에 주시를 하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은 일단 확실시 되고 있죠. 자, 1월달 FOMC에서는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다 전망되고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3월달이냐 아니면 5월달이냐 6월달이냐 이걸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것을 확실시 하려면 연준에서 이제 이번에 그 점도표를 지난번에 발표한 것과 같이 올해의 금리 예상 전망치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든지 또는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발표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3월달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쪽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돌린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금리 인하를 3월에 안 하더라도 5월에 하면 된다, 6월에 하면 된다 이런 쪽의 느낌들이 조금씩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월달에 금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더라도 3월달에 즉 동결이 나오더라도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현재 경제지표 같은 경우가 좋게 나오고 있죠. 성장률은 견조하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된다. 이런 식의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고용지표가 지금 3.8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3.8이면은 실질적으로는 고용지표 실업률이 조금 나빠진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4% 아래쪽이기 때문에 경기는 좋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FOMC에서 아직까지는 견딜만 한데요. 네, 좀 더 버텨봅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5월이 아니라 6월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상반기 안에만 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일단 연준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뻔한 이야기를 하면 시장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 좀 들어요. 자, 그다음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1%대 상승들은 다들 보여줬죠. 애플 혼자서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와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차이가 좀 나는 게 AI를 얼마만큼 잘 다루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 다음에 1일 날은 애플과 아마존, 메타 이렇게 시작 발표하는데 현재로서는 애플에 대한 전망만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애플도 뭐 실적 그렇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달라질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렇게 그 뭐 엔비디아 또는 AMD 이런 쪽을 살펴보게 되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치들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더 일어날 것 같아 보이고요. 실적 같은 부분도 더 좋아질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질주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약간 다운되고 있는 그런 느낌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느낌들 이렇게 나오면 방향성이나 또는 사람들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더 많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AI 관련한 부분이거나 빅테크의 어떤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거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좋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같은 경우만 좀 잘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 중후반부로 걸치면서 주가 상승 예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는 부담감은 좀 있긴 한데 일단 뭐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그 외에 다른 상황들 보시면 조금 불안한 감이 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 아니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담스러운데 국제유가 왜 내려가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거고 중국의 지금 부동산 위기 헝다그룹의 파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오히려 이 중국의 경기 부진 이런 것들을 통한 유가 하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동 문제 모르겠고 일단 경기가 지금 엉망인데 뭐 중동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이 문제점이 얼마만큼 불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면전 확산 뭐 아니면은 뭐 어마어마한 분위기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불거져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당장 시장에 부담감을 줄 것 같은 요소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유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하다고, 어떤 트레이더가 말을 했어요. 실적, 중앙은행, 지정학적 위험, 이 세 가지 큰 요소가 상황을 움직일 수 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변동성은 매우 낮더라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에만 불이 붙어도 상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실적이 엉망이 됐거나 또는 FOMC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거나 또는 중동 지역의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박살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아주 좋은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가 된다. 그냥 뭐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면 요런 정도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뭐 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슈적인 부분은 기업의 실적과 FOMC 그리고 중동 지역의 리스크. 근데 이 중에서 중동 지역 리스크가 가장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 실적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변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FOMC가 가장 큰 변수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그 정도 1월 31일과 2월 1일 그 정도 상황에서 약간의 변수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면 일단은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요. 적당한 수준에서의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느낌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변동에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멀리 보시는 분들은 굳이 단기 매도를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좀 기분 나쁘죠. 다음 주에 만기일에다가 명절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하시긴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이 4.07, 2년물은 4.3, 조금 벌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0.23 정도 있죠. 그래서 조금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거 빨리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죠? 네. 좀 더 지켜보자고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술주들의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게는 그래도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 이쪽, 근데 전기차, 뭐 이런 것들, 급등세가 보여졌거든요. 저가에서 들어오자 해가지고 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한 4% 올랐나요?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어저께 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세를 붙여서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반등을 좀 해주게 되면 어제 올랐던 반도체나 자동차가 조금 부진하고 2차전지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 변화에 대한 상황들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둘 다 모든 것이 코스피 코스닥이 다 같이 올라가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수급이 또 이동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면 네, 어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많이 내린 종목군들이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LNF의 계산착오. 주가를 띄우려고 이전을 했는데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LNF가 뭐 일단은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사라졌잖아요. 근데 코스피로 넘어간 첫날 한 8% 빠졌죠.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2차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4분기 잠정 실적이 어닝 쇼크 엄청나게 그것도 네 쇼크 중에 빅쇼크로 나타났죠. 매출액이 46%나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2,800억 원 적자를 전환되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도 2,000억 원 넘게 적자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흑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4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그냥 영업이익이 2,000억이나 적자로 돌아섰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네, 이 주가가 좀 이상한데? 라는 식이 나온 거죠. 어쨌든 코스피로 넘어오긴 했는데, 찬밥 신세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타이밍도 좋지 않았다. 2차전지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실적 악재까지 끌고 들어오고, 또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즉, 경계가 나타나면서 탈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넘어갔었다는 것이 약간은 애매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LNF가, 네, 일단은 계산기를 많이 두들겼을 텐데 이 계산이 좀 틀린 거 아니냐 성투사처럼 이렇게 뭐야 저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아무튼 뭐 계산을 좀 잘못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은요, 일단은, 이전 상장 이후에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 상위 50위 이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만 충족하면, 네, 3월 15일에 편입이 될 수가 있는데, 충족하지 못하면, 네, 6월 정기 변경에, 네, 편입될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전 상장 이후에 15거래일이거든요. 그럼 특례 상장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원대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SK 스퀘어가 상위 50위권에 시총 50위에 있는데 이게 7조 원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5조 원에서 7조 원까지 가려면 2조 원이 올라가야 되니까 거의 한 30%입니까? 네, 40%인가요? 네, 30%? 네, 뭐 한 40% 올라가야 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40%나 급등을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시총을 1조 8천억 넘게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40%까지 안 되겠다. 한 30%만 되겠네요. 이 정도 늘려야 되는데 이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례 상장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달에 정기 변경해서 이제 신규 편입될 것을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가가 유지가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실망감을 통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네, 그때도 안 될 수도 있겠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 뭐가 좋으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기 전에 있었던 코스닥 쪽에 있었던 뭐랄까, 추종 자금이죠? 네, 그런 자금들이 다 빠져나간 거고요. 코스피 200을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쪽에 편입했을 때,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즉,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코스피 200에 지금 편입이 안 되면, 이 자금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주가를 방어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6월 달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부분이 유지가 되면, 근데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스피 200 이하로 넘어가려면, 네, 지금 주가보다도 거의 한 5분의 1? 네, 한 1조 원대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200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6월 달까지만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못 기다리죠. 에이씨 뭐야! 그러고 때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소재, 양극재 뭐 이런 쪽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불안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기차의 반등을 통해서 그 미국 시장의 테슬라 반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추세 전환이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하세요.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 소재 관련한 부분들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꼭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하나은행에서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 ELS 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이제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제 다른 은행들한테도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은행이 현재 ELS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고요. KB 또는 신한 하나 이런 쪽에서 판매했었던 ELS 때문에 손실이 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이제 ELS 판매를 중단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확정 만기 손실률은 53% 수준이다. 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 지역에서 이 헝다그룹의 파산 이 얘기 전해지면서 또 굉장히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뭘 했느냐, 공매도 금지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방어적인 요소로 좀 띄워주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려 했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 홍콩이 한 0.5% 올랐나요? 이런 식이라서 크게 지금 이 손실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은행이 지금 이걸 물어주겠느냐? 물어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판매 중단하고 나서 멈출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옛날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또 그러고 넘어가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판매하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좀 되는가 봐요. 물론 판매 금액도 엄청 났으니까 당연히 돈이 되겠지만 이 돈이 좀 되니까 판매를 하는 거겠죠. 근데 판매를 하는 건 좋은데 진짜 고지를 좀 제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면 당연히 판매량은 좀 줄겠지만 그래도 이거 그냥 이런 식의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죠. 자기들이 주가를 예측해서 판매한 건지 모르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라는 거는 금융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ELS를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은행들이 ELS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의 그 ELS 판매 중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팔아먹는 모습이 좀 있는 거고 그동안 팔아먹은 금액이 제법 큰 것 같아요. 네. 작년 11월 기준 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 원. 어마어마하지. 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15조 4천억 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1분기에는 3조 9천억이고요. 2분기에는 4월에서 6월인데요. 요때는 6조 3천억. 그래서 상반기에만 무려
10조 원이 몰려있다 이건데 올 상반기 안에 H지수가 올라갈 확률은 많지가 않죠. 네,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은 네, 손실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ELS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판매 중단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은행은 그동안 지금 판매 잔액이 19조 원이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챙겼을 거란 말이에요. 손실은 구매한 투자자들이 받았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은행은 수익을 올렸겠죠. 그러니까 은행 실적에는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ELS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단된다고 해서 실적이 아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조금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좀 악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의 ELS 판매, 즉 상품 판매를 하나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담감을 좀 줄 수가 있겠죠. 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FOMC의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당분간은 배당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하의 어떤 그 미뤄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주의 상승은 더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좋게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팔아먹은 거잖아요. 앞으로의 실적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금융주들을 팔아먹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상당 기간 금융주를 매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기술주가 대부분의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의 계산 착오를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 성투사화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LNF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을 하고 싶었지만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 생각 들고요. 6월 안에 될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 잘 버텨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 다행인 것은 그래도 미국에서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데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좀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올라가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은행의 ELS 판매 중단은 일단 은행들의 실적을 잠정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상황은 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은행이 잘못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은행이 뭐 손해배상을 이제 뭐 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냥 판매 중단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또 나중에 되면 또 다시 판매했다고 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은행이 ELS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거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얘기하는 판매하는 그런 약간의 불안전 판매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은행들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액을 다 보상해 주지 못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거기 그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 순식간에 그냥 확 자산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스타코믹스 255페이지입니다. 농부는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고민이 생겼다. 혹시라도 사과나무에서 통닭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된 것이다.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한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린다. 열매의 상품성은 어떨지 모르지만 심은 대로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자, 우리가 주도주를 가지고 있어. 계좌가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주도주를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네, 쓸데없는 걱정들은 안 하시는 게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